클레어 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MSCI 신흥국 시장에 한국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되면 약 60조 원의 안정적인 외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외 원화 시장이 필수라고 하는데 역외 원화 시장에 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GDP 기준으로는 세계 12위, 그다음에 국민 총소득 기준은 11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09년이죠. 2009년에 FTS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했는데 이 역외 원화 시장 개방에 대해서 필수라는 의견과 이제 우려 섞인 시각,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SCI 선진국 시장 편입과 역외 원화 시장 개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글로벌 지수가 뭐 크게 보면 MSCI, 그다음에 FTSE, FTSE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FTSE 지수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의 한 90% 이상이 MSCI 지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SCI는 MS가 모건 스탠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 건데 이 MSCI 지수의 경우에는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좀 달라요. 다르고 여기 MSCI에는 선진 지수라는 게 아니고 월드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머징 인덱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수 자체가 우리는 우리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인당 GDP나 수출 GDP 규모, 수출 규모 이런 거 볼 때 우리 선진국이다라고 하는데 MSCI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클럽 문화와 같은. 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이 월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에요. 들어가는 나라들 보면 전부 다 아주 잘 산다 이건 아니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화폐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의 자유가 있죠. 가령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달러 쓰고 유로화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게에 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 그 국경을 넘어서는 돈의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이제 다들 국제화된 통화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율이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그 MSCI 선진 시장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수출이 강한 나라는 없어요. 물론 유럽 안에서 고안에서만 수출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중화공업을 갖고 있으면서 환율이 크게 내려가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단 말이죠. 우리하고 비슷한 국가 중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홍콩, 싱가포르는 제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유지가 안 되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에 상위 10개 종목들 보면 거기 전부 다 부동산 개발, 은행 이런 거지 제조업은 없습니다. 제조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게 환율이 미국 US 달러하고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산업이 좀 부침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시황이 현저하게 안 좋은 상황이 몇 년 된다. 그러면 환율이 좀 올라가서 이게 산업을 좀 살려주고 그런 힘도 있어야 되는. 가령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런 거 겪으면 환율이 이제 8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도 가고 이러면서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이런 힘이 환율에서 나오는데 이 MSCI 선진 시장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끼리는 그런 식의 이제 그 환율에 큰 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하다 보니 서로 간에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이 이 부침을 견뎌내지 못해요. 산업의 부침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외로 다 공장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MSCI 선진 시장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다들 제조업 강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제조업이 GDP의 10%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이고 중화학공업이면 이게 환율이 금융자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국제적으로 국경의 장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들 금융자본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게 되면 제조업이 현저하게 약화될 수 있다. 물론 좋을 때야 관계없는데 부침을 한 2, 3년 동안 침체 국면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이 국내에서 버티질 못하고 다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맞습니다. MSCI 선진 시장이 편입되면 이거는 신흥 시장하고 선진 시장하고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달라요.
뭐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흥시장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이게 뭐 자기 스타일이라든가 장기 투자라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면 돈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스타일이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수익률만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곳이 단기적인 신흥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신흥시장 운영할 게 아니고 선진시장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스타일도 있고 수익률이 뭐 몇 년 동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스타일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길 거야라고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들이 쭉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흥시장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쟤 왜 안 되는 거 계속 들고 있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쪽 시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안정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죠. 이 산업들이 2, 3년씩 침체를 겪을 때마다 이 산업이 우리나라를 다 떠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화의 국제화라고 하는 게 여기에 뭐 원화 시장 활성화 이 정도가 아니고 원화가 다른 나라에서 24시간 거래가 된다라는 뉴욕 시장에서도 24시간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령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우리나라 은행에 와서 이거 바꿔주세요. 달러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이 원화 어디서 나셨어요라는 실수요 증빙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달러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가령 뭐 저기 페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이 외국인이 이제 뭐 가령 페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고객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게 원화와 달러화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경우는 이게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 원화가 어디서 났느냐는 실수요 증명, 가령 뭐 수출했다, 그래서 받았다라는 거 이런 거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 확인 제도나 뭐 이런 것들만 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당연히 생각하시듯이 환율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지키는 쪽으로 산업의 부침이 심하게 났을 때 그렇게 환율이 움직여야지. 수출도 안 되고 수출 잘 될 때 환율 떨어졌다 수출 안 될 때 환율 올라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수출이 계속 안 되는데 환율은 계속 내려갔다. 그러면 2, 3년 지나고 나면 많은 제조업이 떠나버리고 우리 산업 구조가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MSCI가 요구하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또 큰 이슈도 있어요. 가령 뭐 예탁 자산 뭐 이런 것도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MSCI하고 이제 한국 정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문제들이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은 지금 이제 원화 국제화를 고려해서 원화 역외 거래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뭐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언제가 좀 적당한 시기고 뭐 되는 게 좋다, 안 되는 게 좋다,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워낙 국제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사실 역외 시장에 역외 선물한 시장을 많이 열었었죠. 근데 그거를 대부분 다 이제 그 상당히 비중을 많이 낮추면서 많이 닫아버린 것이 2012년인가 12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은 문제가 나타났던 게 뭐냐면 뭐 이게 조선업체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조선업체가 한 번씩 그 배를 수출한다 그러면 가령 2, 3년 후에 이 배를 팔고 내가 이제 그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달러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 근데 이제 계속 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조선업체들은 이거 하나 수출을 받으면 2, 3년 후에 들어올 달러화를 매도를 하고 근데 이 달러가 넘쳐날 거가 돼서 매도를 했는데 이 달러 매도를 받아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이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덩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덩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걸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외 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들하고 이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2, 3년 후에 내가 달러를 받게. 지금 뭐 이 환율을 얼마나 고정시킬 건가. 근데 이건 뭐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고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거래가 국내에서 외화 부채를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이 잘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달러 매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시간 지나 보니까 단기 부채가 외채가 급증을 하고 그러다가 경제가 한번 그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하니까 이거 한국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몇 번을 겪었어요. 몇 번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 문제 때문에 2010년인가 그때쯤에 이 그 선물한 포지션을 확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역외 선물한 시장과 국내 선물한 시장이 같이 이렇게 포지션이 돌아갈 수 있는 거를 한도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쪽 역외 선물한 시장도 잘 발전하고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출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은행들이 우리가 한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달러나 이런 거 가지고 포지션을 충분히 잘 관리하고 할 만큼 그 정도가 안 되고 우리는 금융에 비해서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금융이 그걸 소화를 못 시켜주다 보니까 단기 외채의 급증 문제.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주식시장 한 번씩 20-30% 조정받으면 그때 가면 아이고 이거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환율도 폭등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MSCI 선진 시장에 들어가면 주가 올라간다더라라고 하면서 주식 사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MSCI 선진 시장 편입 이야기하기에는 그럴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요.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태환 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다른 자본재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요. 뭐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가격이죠. 근데 주식의 가격, 이 PER이 오르는 건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게 왜 그런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동산이나 채권은 이제 긴 트렌드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데 주식시장의 PER은 박스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채권의 가격은 안 보죠. 채권의 가격은 보면 이론적으로 이제 금리가 제로까지라고 본다고 한다면 금리가 제로가 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죠? 금리를 올리면 가령 중앙은행이 금리를 팍 올리고 그래서 시장금리 다 올라가면 가격이 훅 떨어질 것이고 금리를 쫙 낮추면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이자를 부담하는 쪽이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 보면 이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거밖에는 없죠. 네. 뭐 박스권을 만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부동산도 근데 이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흔히 뭐 이거 뭐 캡 레이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임대 수익을 받는 거를 그거를 이 채권의 이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채권의 가격 개념을 해석할 수 있고 채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면 똑같은 임대료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그 임대료 받는 것이 금리가 워낙 높아버리면 이게 그만큼 값어치가 없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떨어지면 지금 우리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도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채권 금리가 제로로 간다고 해서 부동산의 이 캡 레이트가 제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제로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캡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채권에서 내가 100만 원의 채권 샀는데 1년에 10,000원 이자 준다 그러면 1%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에서 캡 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걸 100만 원에 내가 오피스텔 샀는데 1년에 10,000원 뭐 이것저것 빼고 임대료가 10,000원 들어오더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캡 레이트 1%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캡 레이트가 그냥 금리처럼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한 3% 지금도 한 3% 4% 뭐 금리는 1%도 이게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금리가 확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있죠. 근데 주식은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주식도 뭐 기업이 돈 버는 걸로 따지면 그게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금리가 확 떨어지면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금리가 확 올라가면 주가가 훅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금리가 훅 떨어졌는데 주가는 그렇게 확 안 올라가느냐는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나 이자와 달리 이거는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금리가 왜 떨어졌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지만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상쇄돼 버리는 것이죠. 가령 이제 근데 금리가 쫙 올라가면은 그 주식이 부동산이나 또는 채권처럼 가격이 박살날 것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환경이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이 돈을 더 벌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채권에는 이런 상쇄되는 효과가 아주 작거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상쇄되는 효과가, 기업이 돈을 버는 것과 금리라고 하는 할인율의 변화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좀 박스권이고, 부동산과 채권은 박스권이 아닌 뭐 훅 갔다가 훅 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